제가 들려드릴 157번째 소설은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소년이 온다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상은 다 받았고요.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의 소설을 관통하는 건 고통이고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고통과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설은 제주 4.3 사건을 다뤘어요. 4.3 사건은 1948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까지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3.1절 기념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했고 사상자가 생겨난 것 시작으로 총 파업까지 이어졌어요. 이걸 미 군정은 남로당이 선동으로 몰아갔고 경찰과 서북 청년회를 앞세워 주모자 검거에 나섰어요. 이 과정에서 살인과 고문, 테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개로 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소설의 중심이에요. 과거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상실,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경화와 친구 인선, 제주도 출신인 인선을 통해서 인선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으로 등장하며 전개됩니다.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가급적 이걸 모아서 덜 왔다 갔다 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화는 작가입니다. 2012년 겨울 도시 학살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읽으면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폭력이 담긴 꿈이었고 2013년 늦은 봄 새벽에 악몽에 놀라 깨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꿈과 생시가 불분명하게 뒤섞였어요. 2014년 여름 도시 학살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도 그건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이 바다였고 밀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엔 무덤들이 있었어요. 밀물 때문에 무덤들이 봉분만 남고 뼈들은 다 쓸려가 버릴 텐데 삽도 없고 이 많은 무덤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쩔 줄 모르다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달리는 꿈이었어요. 한여름인데 몸이 떨렸고 이게 공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차가운 각성 같은 것. 그걸 마주 올려다보며 누워서 물에 잠긴 무덤들과 침묵하는 묘비들로 이루어진 그곳이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당겨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고 경화는 그 사이 몇 개의 사적인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에 세를 얻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고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으므로 글 쓰는 시간은 잠을 줄여서 써왔어요. 마음껏 글만 쓰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그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겨우 먹었고 잠들 수도 침대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심한 편두통으로 괴로운 날들. 그녀는 자신이 죽은 후에 처리를 부탁하는 유서를 써서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신인의 자리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온 건 그 귀찮은 일을 해줄 수신인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오후의 여름 햇빛. 경화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인생과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살아야 했고 죽음은 그녀를 비껴갔습니다. 12월 하순 인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인선은 대학 졸업하던 해 처음 만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경화가 입사한 잡지사에 사진 기자가 따로 없어서 여행 기사를 쓰기 위해 소개받은 사람이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인선이었어요. 이후 3년 정도 매달 함께 출장을 다녔고 퇴사 후 20여 년간을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인선의 고향은 제주도예요. 그녀는 형제자매가 없었고 어머니는 인선을 40살에 낳았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아파 인선이 제주도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돌보았고 4년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계속 제주에 머물렀어요. 가장 최근에 제주에 갔을 때 인선은 목공을 배워 일하고 있었으며 오일장에서 데리고 왔다는 하얀 앵무새의 한 쌍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인선은 목공 작업하던 중에 손가락 2개의 마디가 잘렸고 서울로 와서 수술을 받았고 경화에게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접합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죽으면 안 되었으므로 3분에 1번씩 바늘로 접합 부위를 찔러줘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선은 경화에게 제주도 집으로 가서 앵무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이 앵무새 1마리는 죽었고 지금 1마리만 남아있는데 손을 다치고 이곳에 오고 하는 사이에 충분한 돌봄이 없어서 죽었을 수도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인선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20대 후반부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끈기 있게 했습니다. 인선은 늘 가난했어요. 조금 먹고 적게 쓰고 화장은 전혀 안 했고 머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잘랐고 옷은 단벌 파카와 코트였지만 신기한 건 그런 게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듯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인선이 만든 단편영화 중 호평을 받은 건 베트남의 밀림 속 마을들을 헤매다니며 촬영한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기록이었어요.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후속작은 194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할머니의 치매에 걸린 일상을 다룬 거였어요. 그 다음 작품은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1948년 제주의 흑백 영상 기록들이 잠깐씩 삽입되어 있고 인선 자신의 인터뷰를 직접 한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목수학교에 들어갔고 1년 과정의 학교를 마치기 전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 버렸어요. 경화는 인선이 다시 올라와 영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세천리에 있는 집 마당의 창고를 개조해 거기에서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4년 전 늦가을 어머니 장례식에 서울의 지인들을 거의 부르지 않았고 경화에게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이후에 인선은 제주에 머물면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인선은 손가락이 잘린 고통이 까무러칠 듯이 아팠다고 하면서 그때 경화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경화가 쓴 책,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그뿐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아팠을지,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화는 인선이 줄곧 자신을 생각해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4년 전 내가 꾼 꿈속의 검은 나무들,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다음 순간 더 무서운 짐작이 떠올라 나는 숨을 멈췄다. 이미 나무를 구해놓았다고 인선은 지난 여름에 말했었다. 넉넉하게 100그루도 넘는 통나무들을 건조시키고 있다고. 가을부터 그것들을 켜고 자르고 깎아 웅크린 사람들처럼 기울고 휘어진 등신대의 형상들을 만들 거라고. 인선의 부탁대로 앵무새를 돌보기 위해 경화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경화의 집이 있는 세천리. 공항에서는 멀고 먼 길이었고 교통편이 좋지 않았어요. 눈이 오고 있었고 인적도 드물었고 걷기도 많이 걸었으며 길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먼 길, 경화는 두통에 시달리며 어두운 밤 미끄러운 길을 미끄러져가며 걸어갔어요. 건천이 나왔고 이 건천을 경계로 마을이 나누어졌다고 언젠가 인선이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내 너머로 40호 안팎의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1948년 소개령 때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몰살되며 폐천이 되었다고 했어요. 앵무새는 죽어 있었습니다. 앵무새를 땅에 묻고 작은 봉분을 만들자 이제 더 할 일이 없었어요. 공방 주변과 그 안에는 1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있는 벽을 보자 인선이 마지막 영화에서 스스로를 인터뷰했던 배경이 이 벽이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인선은 어머니를 간호했고 떠나보냈습니다. 인선은 어머니를 싫어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집도 싫고 외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넘게 걸리는 것도 싫었고 학교도 싫고 수업 시간도 싫고 주말마다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하는 교복도 싫었다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다고,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처럼 엄마가 혐오스러웠다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행수지라는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틀어올린 하얗게 센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싫다고. 엄마는 이불 밑에 실톱을 두고 있었는데 실톱을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고 믿었지만 그걸 깔고도 악몽을 꾸었어요. 엄마가 악몽을 꾸고 숨죽여 몸소리쳐 우는 게 인선에게는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 그 소리, 미움이 너무 커져서 불덩이 같은 게 명치계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고 그 불덩이가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친척 언니를 만나러 가던 길에 살얼음을 딛고 넘어져서 5m 축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살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흘 동안이나 혼수 상태였습니다. 눈을 뜨니 엄마가 있었고 엄마는 다친 걸 연락받기 전에 네가 다친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인선이 5살 모습으로 눈밭에 앉아있는데 뺨에 내려앉은 눈이 녹지 않았다고 했어요. 꿈속에서도 따뜻한 애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는지 몸이 덜덜 떨릴 만큼 무서웠다고 했어요. 엄마가 10살 때 군경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고 엄마는 큰언니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오빠와 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운동장을 헤맸어요. 여기저기 포개진 시신의 얼굴이 간밤부터 내린 눈으로 덮여서 얼어있었고 죽은 얼굴에서 눈을 닦아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똑똑히 알았다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새벽에 인선이 죽은 줄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받기 전날 인선이 집을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자정쯤 되었는데 엄마가 마루에 나와 불을 켰을 때 인선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찾아온 인선이 혼에게 흰죽을 끓여주었고 이 뜨거운 걸 먹는다면 죽은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선은 먹지 않고 죽을 들여다보고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먹고 싶어 죽그릇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고 죽어서 온 귀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인선이 만든 마지막 영화, 스스로를 인터뷰했던 영화에서 인선은 동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동굴, 9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가보았는데 나중에 혼자 찾아갔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는 인터뷰와 자료 화면들이 이어졌어요. 동서록인 타원의 섬 지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1948년 미군 기록물이라는 자막 위로 해안선에서부터 5km를 표시하는 경계선, 한라산을 포함하는 그 안쪽 지역을 소개하며 해당지를 통행하는 자를 폭도로 간주해 이유 불문, 사살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자막으로 이어졌어요. 이어지는 화면엔 흑백 사진이 3장, 사람들이 관역 옷을 입고 총살당하는 사진과 나중에 발견된 유골들. 경아는 인선의 영화를 떠올리며 몸에 열이 오르고 추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기가 인선의 방임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인선 어머니가 이불 밑에 깔고 있었다는 그 실톱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걸 물리치도록, 이 모든 게 자신을 피해가도록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죽으러 왔다고 열에 들떠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경아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어요. 빠져나가는 바다. 바다가 보이지 않자 검은 사막의 지평선이 보였어요.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탄 듯 검은 빛이었고 잎사귀도 없는 재의 기둥처럼 묵묵히 검은 사막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대답이 목구멍에 도사리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을 삼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퍼덕이는 새가 목구멍을 비집고 올라오는 통증도 견뎠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악몽들이 자신을 떠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이 내렸고 두통과 구역질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가 새장 안에서 그녀를 탐색하듯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묻어주었는데, 그녀는 새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새는 물 한 모금을 물고 허공을 올려다보며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아는 새에게 죽은 다음에도 배고픈 게 있냐고 물었어요. 손을 내밀자 새는 그녀의 손바닥 위로 올라왔다가 창틀 위로 옮겨 앉았어요. 죽은 다음에도 배고픔이 있다면 추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을 피워야 할 것 같아서 공방으로 갔습니다. 공방엔 인선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병실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창백하고 야윈 얼굴의 인선. 손은 상처 없이 깨끗했어요. 인선은 말을 했지만 경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꿈인가 싶을 정도로 인선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확고해 보였습니다. 경아는 인선이 언제나처럼 이곳에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서울에서 받은 연락과 여기 내려와 겪은 모든 일이 망자의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인선은 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도 내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날은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실 차를 만들면서 우리 프로젝트의 제목을 물었고 경아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선은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건지,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건지, 작별이 완성되지 않은 건지, 작별을 기한 없이 미루는 건지를 자신에게인지 경아에게인지 확실치 않게 물었어요. 경아가 벽 쪽을 돌아보았을 때 새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윤곽이 천장까지 솟구쳐 번졌고 활공하려는 것처럼 날개가 펼쳐졌으며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허공에서 울리다 사라졌어요. 마치 새가 정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인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숨을 죽여야 들리는 작은 소리였어요. 물속에서 모래가 쏠리는 것 같은, 누군가 손끝으로 쌀알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은 소리. 경아가 나가보려고 하자 인선은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선은 누군가 여기 있는 것 같을 때가 자주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를 묻자 10년 전 자신이 만주에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부터였다고 했어요. 그 가을에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유골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선은 거기에 집착하다시피 관심을 가졌었어요. 신문에 실린 사진의 유골들은 대개 두개골이 아래를 향하고 다리뼈들이 펼쳐진 채 엎드려 있었는데 한 개의 유골만이 벽을 향해 모로 누워서 깊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어요. 신문기사엔 구덩이들을 향해 10명씩 세워졌고 뒤에서 총을 쏘아 구덩이에 떨어지게 한 다음 차례의 사람들을 줄 세워 쏘기를 반복했을 거라는 추정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골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숨이 붙어 있었을 거라고 인선은 생각했어요. 전체의 골격이 크지 않은 걸 보면 여자거나 10대 중반의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신문을 접어서 배낭에 넣었어. 겨울이 되면서는 흉내내듯 책상 아래 모로 누워 무릎을 구부려보기도 했어. 이상한 건 그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방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야. 겨울빛이 깊게 들거나 온돌바닥이 데워져서 퍼지는 온기와는 달랐어. 따스한 기체의 덩어리 같은 게 방을 채우는 게 느껴졌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 그렇게 해가 바뀌었을 때였어. 만약 10대였다면 출생연도가 엄마와 얼추 비슷할 것 같았어. 그 사람의 그 후에 대해 다루면 되겠다는 계획이 섰어. 한 사람은 날마다 수십 차례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활주로 아래서 흔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외딴 집에서 요 아래 실톱을 깔고 보낸 60년에 대해서. 인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늦게 만나 결혼했어요. 아버지에게는 동생들도 줄줄이 많았고 그중 맏아들이었습니다. 4.3 사건이 나고 군경은 젊은 남자를 잡아들여 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일제 때 부역하던 고등계 형사들이 그대로 남아 해방 전에 하던 대로 고문을 한다고
고문을 받다가 읍내 경찰서에서 죽은 고등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확인되면서 아버지는 동굴에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11월 밤, 동네 집들이 불에 태워졌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붙잡혔고 고문을 받았어요. 주정 공장에서의 고문, 씨를 말려야 할 빨갱이 놈들, 한 방울이라도 빨간물 든 것들은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각오로 달려드는 고문자들에게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살아남았고 집단 총살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1960년이 훌쩍 넘어서야 제주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문으로 얻은 수전증이 있었고 한 달에 2번 경찰이 동태를 조사하러 오는 전과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감되었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쫓아온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엄마는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작고 조용하고 늙고 아무런 힘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엄마. 치매를 알아 딸 인선에게 4년간의 돌봄을 받다 세상을 떠난 인선의 엄마. 당시 아들들만 보내는 학교를 외할머니는 딸들도 보냈어요. 애들이 숙제하는 동안에는 일도 안 시켰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할머니는 웃으면서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소개령이 내렸을 때 검거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당숙네 신세리를 치다가 큰이모랑 엄마가 쌀을 갖고 오려고 나간 사이 마을에 총격이 가해졌어요. 엄마 이모는 눈에 덮인 시신들이 눈을 한 사람씩 닦아가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는데 있어야 할 오빠와 막내가 안 보였어요. 오빠는 운동회 때 계주 마지막 주자일 만큼 빨라서 도망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어린 막내가 없는 게 이상했어요. 어둑해질 무렵 불탄 집터에서 막내를 찾았습니다. 막내는 배에 총을 맞고 기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였어요. 대체 어떻게 그 어린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죽어가는 막내에게 먹였어요. 막내는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엄마는 사는 동안 그 감촉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 손톱을 깎다가 다쳤을 때, 덜 아문 자리에 실수로 소금이 닿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빨던 입이 느껴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인선이 모은 자료들, 그건 인선의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진, 기사, 책자, 대체 이걸 다 어떻게 모았을까 싶을 만한 자료들. 경아는 생전에 인선의 엄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힘없어 보이던 작은 여인이 필사적으로 쫓았던 외삼촌의 행방. 엄마의 오빠, 인선의 외삼촌 강정훈. 1948년 11월 중순부터 3달 동안 민간인 3만 명이 살해되었어요. 은신처를 찾는다고 산과 집들은 불태워져 초토화되었습니다. 1949년 봄 2만 명가량의 민간인들이 한라산에 가족 단위로 숨어 있었어요. 3월에 임명된 사령관은 빗질하듯 한라산을 쓸어 빨갱이를 소탕하겠다고 했고 작전 수행을 위해 내려오라는 삐라를 살포했어요. 삐라에 속아 깡마른 남녀, 노인과 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체포된 수천 명은 주정공장 뒤에 있는 창고에 갇혔고 엄마 큰이모는 거기 가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오래 굶주려서 더 작아진 체구, 늘 장난기 있던 특유의 표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 일만 아니었다면 삼촌은 읍내에 있는 초등교원 양성소에 들어가 교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었는데 그날 만난 삼촌은 모든 게 무심해 보였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부모님과 막내의 생사를 물었고 다 죽었다고 우리만 남았다고 말해주자 그냥 빤히 보고만 있었어요. 얼마 후 주정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밤중에 배에 실려 12시간 가까이 걸려 목포항에 도착했어요.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선착장에 세워놓고 성별로 구분했고 18세 이하는 따로 분류했습니다. 젖먹이를 들고 탔던 젊은 여자는 배에서 숨이 끊어진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경찰은 죽은 애를 부두에 내려놓고 가라 했고 그렇게 못한다고 몸부림을 치자 강보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고 여자를 끌어내 호송차에 실었어요. 1950년 3월 대구 형무소에서 삼촌이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5월에도 편지가 왔고 6월에 전쟁이 나면서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구 형무소는 낙동강 전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어른들을 안심시켰어요. 전쟁이 끝나고 대구 형무소를 찾아간 게 1954년 5월. 이모는 23살이고 엄마는 19살이었어요. 그러나 삼촌은 거기 없었습니다. 4년 전 7월에 진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었어요. 진주 형무소로 찾아갔지만 거기에도 없었고 이감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엄마에게 이제 포기하자고, 죽었을 거라고, 진주로 이감되었다는 날짜를 기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살아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었어요. 이후 엄마의 끈질긴 추적이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세워졌을 때 좌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는 보도연맹 가입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정부는 이 명단을 확보하느라 가준수를 다 썼고 1950년 전쟁이 터지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고 총살했습니다. 이때 죽은 명단 속 사람들은 안매장된 숫자까지 합해 20만에서 30만이었고 경북 지역에서만 대략 10,000명이 죽었어요. 이들이 죽기 전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수용 인원이 넘쳐나자 재소자들을 골라내 총살했습니다. 그때 죽은 1,500명 중에 제주 사람이 140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경북 경산에 있는 코발트 광산. 광산은 1945년 폐광되어 당시엔 비어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서 3,500명이 총살되었어요. 여러 날에 걸쳐 군용 트럭이 광산으로 들어갔어요. 인근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갱도가 시체로 가득 차면 다음은 근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서 총살하고 매장했습니다. 엄마가 모은 명부 사본의 강정훈 이름 옆에 7월 9일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로 외삼촌이 골짜기가 아니라 광산에서 총살되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1960년 여름, 광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족이 처음으로 모였는데 그건 전쟁 당시 정부가 4.19로 물러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족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광산 갱도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갱도에 물이 흐르고 뼈들은 삭아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형태를 갖춘 유해는 한 구도 없었어요.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34년 동안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엄마는 자료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1995년 경산의 시민단체가 코발트 광산 앞에서 최초로 진혼제를 올렸어요. 98년 유족들이 광산 앞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냈고 99년에는 지금이라도 광산의 유해를 발굴해야 하며 유족들이 연로해지고 있으니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0년에 코발트 광산 유족회가 다시 결성되었고 2001년에는 방송사, 유족회, 시민단체로 팀을 꾸려 갱도에 진입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바스락거리는 신문 조각들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뼈들의 형상이 촛불의 빛 속에 드러난다. 측면에서 촬영된 머리뼈들, 두 개의 텅 빈 안화, 움푹 파인 코가 정면을 향한 얼굴들, 대퇴구가 정강이 뼈들을 나는 본다. 흙 사이로 삐어져 나온 어깨뼈와 척추와 골반 뼈가 느슨히 연결돼 사람의 형상을 이룬 유해도 있었다. 드문드문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기자의 참관기 위로 나는 촛불을 기울인다. 지면과 연결된 수직갱도 입구에서 탐사팀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고 기자는 썼다. 50년 동안 입구를 밀봉했던 콘크리트가 부서지자 갱도를 타고 내려갈 공간도 없이 어마어마한 유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입구가 처형 장소였던 것이다. 거기 세워진 사람들이 총을 맞고 갱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자는 썼다. 아래쪽의 제2 수평 갱도를 시신들이 채운 뒤 그 위로 떨어진 시신들이 제1 수평 갱도까지 차올라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상과 맞닿은 수직갱도 입구까지 시신으로 가득 찼을 때 군인들이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그건 이례적인 탐사였고 정식으로 유해를 수습하기 시작한 건 6년이 지난 후였어요. 3년 동안 400구를 수습했고 2009년에 중단했으니까 지금도 3,000구 이상이 갱도에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그 3년은 여기뿐 아니라
전국의 학살터에서 유해가 발견된 기간이기도 했어요. 삼촌의 뼈를 한 조각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결국 인선의 엄마는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처음 갱도에 들어갔을 때 당시 3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피투성이 청년이 부근의 집에서 옷을 얻어입고 도망쳤다는 증언. 그 말을 듣고 갱도에 들어갔던 유족들은 다 침묵했고 엄마는 쪼그려 앉아 토했어요. 갱도에 있는 삼촌의 유해 중 어떤 것도 삼촌의 것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생존자가 외삼촌일 확률도 0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에서 분열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갱도 속에 쌓인 수천 구의 몸들 중 하나. 불 켜진 집 대문을 두드려 옷을 얻어입은 청년. 이 2개의 외삼촌 사이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엄마가 만나라고 한 건 그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몇 번을 거절하다 엄마를 만나주었고 담배 연기 자욱한 찻집에 마주 앉았을 때 엄마는 30살, 아버지는 36살. 아버지는 그 여름에 대구 형무소로 제주 사람 300명이 들어온 게 반가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세천리 사람들이 백사장에서 총살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외가가 세천리라는 청년과 함께 배를 타고 왔는데 옆 사동에 배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삼촌에 관한 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 엄마 아버지는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넓적한 돌을 데워서 심장에 얹고 안방 벽에 기대앉아 있곤 했습니다. 눕는 것보다 그 자세가 숨이 잘 나온다고 했어요. 돌이 식으면 인선에게 돌을 데워달라고 했고 미지근해진 돌을 들고 부엌으로 가면 엄마가 받아서 냄비에 넣고 끓여 뜨거운 물을 따라버리고 행주에 싸주면 인선이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손을 심하게 떨었고 심장이 안 좋아 협신증 약을 먹었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선은 재작년 봄에 유족회장을 수소문해 제주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전쟁이 나던 달에 유복자로 태어났고 아직까지 아버지의 유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퇴직교사였어요. 엄마의 부고를 제때 못 들어 문상을 못 왔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선이 몰랐던 엄마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엄마는 1960년에 제주에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을 때 경산을 다녀온 사람이었고 진주 이송자 명부 사본을 대구 형무소에 요청하자는 의견도 엄마가 낸 거였고 회원들이 찾는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찾아내 유해가 묻혀있을 장소를 추정한 것도 엄마였다고 했어요. 대구 형무소, 진주 이송, 경산, 코발트 광산 등의 소식, 제주에서는 알 수 없을 그 소식을 엄마는 대구의 신문을 사서 읽고 스크랩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선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헛개비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런 엄마가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던 72살부터 3년 동안 대구 실종 재소자 제주 유족회 일원으로 정기적으로 광산을 방문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 엄마의 날들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치매로 점점 정신을 놓아갈수록 엄마는 인선을 죽어가는 동생으로 생각했고 언니라고 믿을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으로도 여겼어요. 무서운 악력으로 인선의 손목을 잡고 구해달라고 했으며 잠든 인선을 깨워 잠들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인선은 죽고 싶을 만큼 이 모든 게 힘들었으나 요양보호사가 오는 하루 4시간 외에는 아무도 구하러 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갈 다리는 끊어지고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으로 기어오는 엄마가 없는데도 잠을 잘 수 없었고 엄마가 죽었으므로 벗어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인선이 계속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보려고 아버지의 집터를 찾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세천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고 엄마의 옷장 서랍에서 삼촌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 자료들이 빈자리에 인선이 새롭게 찾은 것들을 메꿔 넣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선은 점점 몰입했어요. 1960년 당시 엄마가 이 집과 대구와 경산을 오가던 경로를 추측하고 자료가 쌓여가며 윤곽이 선명해지던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서서히 미쳐가고 변형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상태. 미 군정의 명령, 이북 출신 극우 청년 단원들, 해안 봉쇄, 언론 통제, 허락된 광기, 전쟁, 총살, 뒤섞여 묻혀있던 뼈와 뼈들, 절멸을 위해 죽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다 집을 나선 밤. 그날은 태풍이 올 리 없는 10월이었는데도 태풍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달을 삼켰다 뱉었고 구름들이 달리고 별들이 쏟아질 듯 무더기로 빛나고 모든 나무들이 뽑힐 듯 몰아치던 그 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며 걸으면서 인선은 행복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그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아는 여기에 정말 누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존재, 죽었거나 죽어가는 자신이 끈질기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곳. 잠들려는 경아를 인선은 여기서 잠들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깜빡이던 불티가 꺼지자 경아는 성냥을 꺼내 불을 만들었지만 곧 다 타들어가 꺼졌습니다. 다시 불을 당겼어요. 그 대목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 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다듬어주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선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상실, 고통, 상처의 후유증을 끔찍하고 절절하게 목욕하며 살았어요. 지겨워했고 떠나고 싶어했고 미워했지만 결국 돌아와서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하와 인선은 마치 서로에게 운명인 것처럼 만났고요. 같은 시간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학살에 대한 책을 쓰면서부터 경하를 따라다닌 삶의 이면은 고통으로 연결된 통로였고요. 인선은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하는 몇 년 동안 악몽을 꾸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인선은 부모와 거기 살았던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들은 해결할 수 없는, 순환조차 막을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애원해 무너지면서도 그걸 붙잡고 일어서고 있어요. 경아는 죽으려고 했지만 인선의 앵무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꾸었던 악몽과 세천리에서 만난 죽음의 혼들은 그녀에게 한 번 더 죽음을 비껴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선은 경아에게 여기서 잠들지 말라고 그녀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건 인선 자신의 구원이며 회복이기도 할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제주, 또 광주. 그것들과 한국의 모든 곳은 그전, 더 오래전의 역사에서도 계급, 전쟁, 침략으로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역사가 개인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는 흔적을 말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는 기억이라는 의무를 무겁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누군가 기억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랑해서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가 없으면 사랑했던 게 먼저 생각나죠. 착각일지라도 미화일지라도 남은 사람의 변명이나 합리화일지라도 그건 사랑입니다. 잔혹했던 역사, 우린 그걸 마주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울음을 삼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각오하는 것은 죄 없이 죽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었고요. 그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 그들은 누군가의 누구였고 그건 사랑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각오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모두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건 존재의 이유이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